지금부터 제14회 2021년 에너지 전략 포럼 탄소 중립 시대의 에너지 시스템 대전환이라는 주제로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환 서울경제신문 대표이사 부회장님이신 께서 개회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우리가 주제하다시피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이 맞닥뜨리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만은 전 세계적으로 동참해야 될 문제 중에 하나가 기후 위기입니다. 우리도 이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 순 배출량을 제로로 하겠다라는 목표를 세계에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수는 없겠지만 이런 것들을 새롭게 우리 의식과 정책 기타 전반을 리셋하는 그런 자그마한 디딤돌이라도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저희들은 앞으로도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계속 이 에너지는 곧 안보고 에너지 안보를 확립하지 않고서 우리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은 없다라는 전제하에서 때로는 정치권을 또 정부를 견제하고 조언하고 감독하는 그런 역할을 누가 저희들에게 부여하지 않았지만은 저희들은 스스로 짊어지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이른 아침부터 오늘 행사에 참석해 주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을 다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디지털 전환 그리고 탄소 중립이라는 그린 전환의 시대적 대전환에 직면해 있습니다. 기후 위기에 대한 경고는 선진국들의 호사나 엄살에 불과한 게 아닙니다. 또 여전히 경제 성장의 배가 고픈 개발도상국들이 피해갈 수 있는 경제적 비용의 문제도 결코 아닙니다. 이미 빈발하고 격렬하게 발생하는 지구촌의 기상이변, 심지어 코로나 팬데믹마저도 지구촌 차원의 대재앙을 예고하는 예고편에 불과합니다. 국민 개개인이든 기업이든 나라마저도 인식과 실천의 대전환이 절박하게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 얼마 없습니다. 비상시기에는 비상행동이 필요합니다. 유엔 개발도상국 중에서 유일하게 선진국으로 도약한 그것도 만장일치로 대한민국의 저력은 K방역과 K-팝, K-푸드, K-영화 경제 회복에 이르기까지 눈부시게 선도하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 사회로의 변화와 개혁, 위기에 강한 대한민국 우리가 해낼 수 있습니다. 에너지 전략 포럼이 탄소 중립 시대에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될 방향과 방법을 잘 제시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특히 화석연료 기반의 중앙집중식 대규모 발전과 송배전 시스템에서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지역분산형 소규모 발전 송배전 시스템으로 에너지 시스템을 대전환하는 과제가 시급합니다. 오늘 주제가 여러분들 고견에 잘 해법이 제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국회 산중위 위원이고 또 민주당의 탄소중립 실행위원으로서 대한민국이 보다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지속가능한 탄소제로 사회로 이행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할 수 있도록 입법과 예산, 제도, 정책적 지원을 힘껏 뒷받침하겠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포럼을 축하드리고 감사합니다. 이번 포럼 주제는 탄소 중립 시대의 에너지 시스템 대전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우리 인류가 영속적으로 존립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우리 환경을 우리 스스로가 지키지 못한다면 대재앙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그런 대재앙으로 인류의 문명은 종말을 고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운명이나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 국회에서도 여야 간에 이 정책을 놓고 대책할 때가 많지만은 이 탄소의 감축 또 에너지 전환이라는 이런 대명제에는 방향성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이 목표를 추구하고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안이 있는가 하는 방법에는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것입니다. 연구하시는 학자들 사이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고, 또 정치권에 여야 간에도 또 이런 방식에 있어서는 다른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종착점은 어쩌면 우리가 좀 더 보다 깨끗하고 우리 인류에게 해가 되지 않는, 유해하지 않는 이러한 에너지를 생산하고 또 공급할 수 있을까? 또 생산과 공급만이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만이 좀 더 경제적으로 또 편리하고 우리 국민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방식이 도출될 수 있을까 늘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2050년까지 탄소 배출, 순배출량을 제로로 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또한 2030년까지 탄소 중립위원회에서 30%로 설정했던 이런 목표치를 대통령께서 이번 40%로 10% 상향 조정했습니다. 다만 대한민국은 좁은 국토의 면적이라든가 가용할 수 있는 이 토지의 면적이 좁습니다. 호주라든가 이런 미국이라든가 러시아, 중국처럼 광활한 국토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의 이 대표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 풍력과 또한 또 태양광 발전 등에서 우리는 경쟁력이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강점은 대한민국이 세계적으로 자랑하고 있는 원자력 발전의 기술입니다. 원전 발전 기술을 우리가 극대화해서 우리 세계 에너지 시장을 선도한다면은 대한민국이 이러한 이 기후 변화에 대응한 탄소 중립 시대에 이 인류의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선도적 역할을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여야 간의 이견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국민 모두의 합의를 또 공론을 이끌어내서 어떤 것이 바람직한 우리 에너지 정책인지를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여러분들이 이러한 토론의 장을 통해서 도출해 주신다면은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미래에 큰 도움이 되는 이런 귀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대한민국의 에너지 시스템 현주소를 진단하고 올바른 에너지 정책 방향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좋은 뜻 있는 성과가 도출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지난해는 세계적으로 신규 풍력과 태양광 발전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우리나라가 2020년에 쓴 전력의 한 60% 정도가 증가를 했고요. 석탄 발전은 한 그 반대인 346테라와트, 우리가 쓰는 전력의 대략 한 60% 정도가 이렇게 감소를 했습니다. 또 아까 여러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는 이번 유엔 기후 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온실가스 감축이 세계적인 큰 흐름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고, 또 그동안 소극적인 나라들도 연이어서 탄소 중립 대열에 이렇게 동참하는 것을 좀 확인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탄소 흐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국가 경쟁력의 상실로 이어질 것이고, 반대로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감축하고 최첨단 그린 테크놀로지를 선점해서 발전시킨다면 친환경 미래 산업의 수출 강국으로 변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산업, 경제, 외교뿐만 아니라 시민 의식과 생활 면에 있어서도 세계적인 어떤 글로벌 리더로 이렇게 발돋움할 수 있다고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이 포럼이 다가올 탄소 중립 시대를 대비해서 에너지 전환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구체적이고도 명확한 고려 사항과 실행 방안이 논의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데 도움이 되는 토론회 장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바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는 탄소 중립 그 추진이 왜 우리 지구상에서 중요하게 화두가 대두가 되고 국제사회가 합의를 보게 되었는지 그런 본질적인 거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을 좀 해보고, 그리고 그러한 화두 속에서 우리나라가 선택하지 않을 수 없는 탄소 중립의 그 방향의 당위성, 그리고 그에 따른 그 기본적인 그 정책의 골자 등을 말씀을 드리면서 디테일한 부분은 조금은 그 뒤에서 강연해 주실 두 분과는 조금 다른 섹터, 이제 수소 쪽, 그리고 신성장 동력이라는 그런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서 좀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50년 전에 발간했던 로마 클럽 보고서는 조만간 세계 화석 연료가 고갈될 것이라고 예상됐었지만은 미국의 셰일가스 혁명 등으로 인해서 화석 연료가 더 충분히 그 가용한 것으로 판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화석 연료는 유럽에 있어서는 러시아로부터의 천연가스 수입의 그 순조로운 수입이 잘 안 되는, 매년마다 겪는 그 스트레스, 그리고 유럽과 미국이 역시 중동 국가로부터 석유를 수입해 와야 되는 국지적인 석유 부존 자원의 편제성 등으로 인해서 국제사회가 화석연료로부터 자유로워지기를 원해왔던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에너지 공급 옵션이 증가하게 되면서 화석연료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수입의 의존도를 좀 완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생긴 거죠. 그래 또 한편으로 세계 선진국들은 이 축적된 자본을 투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 탄소 중립 기술을 선택을 했고, 이러한 그 투자의 방향으로 탄소 중립 기술과 새로운 산업이 결국은 앞으로의 새로운 성장 돌파구이자 취업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는 하나의 새로운 뉴 비즈니스로 그 대두를 시키게 되는 그러한 그 계기를 탄소 중립이라는 어젠다로 삼은 것으로 저희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그 EU에서 탄소 국경세를 23년부터 도입하고 26년부터 본격 적용할 예정으로 있는데요. 탄소 국경세라는 것도 결국은 새로운 탄소라는 그 새로운 스탠다드를 통해서 무역 장벽화하겠다라는 얘기인 거고, 그래서 이러한 글로벌 동향이 결국 이 2030년에 NDC 설정하고 2030년까지 NDC 설정과 2050년 탄소 중립 설정의 그 기본 프레임을 제공했었던 거는 지난 한국에서 개최됐었던 48차 IPCC 총회에서 1.5도씨 특별보고서, 지구온난화 특별보고서로 이제 등장이 됐는데요. 이 보고서는 산업화 이전 단계 온도까지 그 회복을 하려면, 즉 지구의 1.5도씨 온도 상승폭을 1.5도씨 이내로 제한을 하려면은 2030년까지 전체 온실가스를 45% 2010년 대비 45%를 감축을 해야 된다라는 제한과, 그리고 2050년까지는
탄소 중립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기본 프레임을 제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 프레임에 따라서 지금 세계 각국이 NDC와 탄소 중립을 선언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난 이번 11월까지 전 세계 138개국이 탄소 중립 선언에 동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캅26 회의에서도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 의지를 확인했고, 특히 이번에 그 합의된 그 글래스고 그 기후 합의에서는 특징적인 것이 화석연료에 대한 국제적인 협약에서 그 제한을 명문화한 최초로 명문화했다라는 데 또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석탄 발전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화석연료 보조금을 또한 단계적으로 폐지를 하자라는 명시적인 합의문이 반영이 됐고요. 그 또 한편으로 파리 협정 제6조에 따른 국제 탄소 시장에 대한 그 지침이 확정됨으로써 그동안 약간 회색 지대로 있어왔던 국외 감축이라는 부분이 NDC 각국의 탄소 감축 의무 이행의 한 수단으로서 공식적으로 인정된 바도 있습니다. 다음에는 2030년까지 NDC 40% 감축에 대해서 연평균으로 따지면 2018년부터 기준연도 2018년부터 30년까지 연평균으로 우리나라 4.17%로서 세계 각국의 그 NDC 목표 연평균보다 제일에 비해서 가장 많은 수치 아니냐라는 일부 비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모든 나라들, 다른 각국의 주요 국가들의 NDC 그 계획을 2018년 기준으로 2018년 대비 30년까지 그 목표치를 연평균으로 나눠 보면은요, 우리나라는 4.17% 40%지만은 미국은 47%, EU 43%, 영국이 63%, 그리고 일본도 우리보다 조금 높은 41%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2018년도를 스타팅 포인트로 했을 때 우리나라가 다른 선진국보다 더 높지는 않은 수준이다. 그래서 세계 각국은 앞서 말씀드렸던 성장의 기회로 이 탄소 중립 목표를 활용을 하고 있고, 영국 같은 경우도 2030년까지 44만 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라는 거고요. 일본이나 EU, 미국 등도 그 투자 계획과 일자리 창출 계획들을 다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투자 계획과 일자리 창출 계획을 명시적으로 발표하지 않는 이유는 자칫 그 어떤 수치 발표로 인해서 너무 그 수치로 인한 어떤 논쟁이 생길 그런 문제도 있고, 저희가 과거에 늘 수치가 그 너무 허구적이다라는 그런 비판도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산업과 에너지 전환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을 하고 투자를 합리적으로 도모해 나가겠다, 그런 차원에서 수치를 발표하지 않았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요.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정치 공약이었고 국정 과제로서 설정한 것이 탄소 중립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트럼프 행정부는 파리 기후변화 협약에서 탈퇴를 한 바가 있는데 파리 협약을 복귀를 하고,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을 하면서 세계 각국이 탄소 중립 목표를 설정하고 거기에 합의를 보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고 도화선이 되었었죠.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도, 그리고 저희 장관님께서 이번에 그 방미하셔서 미국 상무부 에너지부 장관과도 회담을 통해서도 나타났지만은 미국도 탄소 중립을 통한 새로운 대규모 투자를 통해서 신산업과 일자리 창출에 가장 역점을 두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우리 여건은 이게 이제 국내적으로 가장
논쟁되고 현재 그 탄소 중립 정책이 문제 있다라고 비판하는 근거가 되는 건데요. 우리나라의 그 산업 구조는 잘 아시다시피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업 비중입니다. 그래서 GDP 대비 제조업이 여전히 30% 안팎을 이루고 있고 또 탄소 배출에서 산업 부문이 약 36%, 에너지 부분이 37%를 차지하고 있는 세계 그 제조업이 굉장히 막강한 그 비중과 탄소 배출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요거는 그 우리 산업이 그동안 15년도에 배출권 거래제가 도입되고 2012년부터 RPS 등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이 도입됨으로써 산업계에서 보면은 GDP 성장에도 불구하고 2014년을 기점으로 해서 산업의 그 CO2 배출량은 상대적으로 좀 감축해 왔다. 어느 정도 디커플링이 되고 있다라는 게 좀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산업에 대한 그 부담이 전혀 얼토당토 않는 수준으로 그 부담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좀 그 간접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앞으로의 그 기본 전략은 NDC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일단은 산업계에 대한 그 부담, 그 기술 적용이 사실은 30년 이전까지 쉽지는 않습니다. 예컨대 가장 그 크게 배출하고 있는 철강 부문에서 수소 환원제철 기술을 적용을 하려면은 2030년대 중반쯤에나 가능하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2030년 NDC 달성하는 데는 에너지 부문의 전환을 통해서 우선적으로 달성한다. 즉 현재 에너지 전력 시장에서 그 화석연료의 그 비중이 약 65% 가까이 되고 있는 이 비중을 대폭 줄여서 44.4%를 에너지 부문에서 감축을 할 예정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산업 부문에서는 30년까지는 14.5% 정도만 감축하는 걸로 해서 좀 그 강약을 그 조절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탄소 중립 추진의 기본 방향이 앞서 말씀드린 전략적으로 초기에 에너지 전환 부분, 나중에 산업 부문 쪽에 그 중점을 두고 순차적으로 추진한다라는 것과 함께 성장 동력과 일자리 창출을 궁극적인 어떤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끝으로 에너지와 산업이 전환이 됨에 따라서 일자리를 잃는 그런 분들에 대한 공정한 전환과 일자리 전환을 어떻게 그 근로자와 그 지역에 대해서 지원을 할 것이냐에 대한 대책과 그 시행을 또한 저희가 정밀하게 수립하고 추진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신성장 동력, 일자리 창출 이 전략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먼저 수소 부문의 경우는 현재 저희가 수소차 그리고 수소 연료 전지가 세계 최고 수준의 그 보급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철강이든 석유화학이든 그리고 지금 세계를 선도하고 있는 반도체든 이 탄소 중립과 관련된 기술 개발을 우리 그 기업들이 정부와 합심해서 기술 개발하고 다른 국가들보다 선제적으로 적용을 하면은 또 한 번 이런 조선과 같은 세계 시장을 다시 장악할 수 있는 기회가 반드시 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최근 에너지 시스템은 뭐 잘 아시다시피 탈탄소, 디카보나이제이션, 그다음에 이제 디지털 전환, 그다음에 오늘 주제 중에 하나인 분산화, 이 세 가지를 통상 우리가 뭐 3Ds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하나에 이제 이렇게 유기적으로 묶여져 있는 부분이고요. 거기 오늘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전기화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최종 에너지 중에 한 20%를 전기를 이렇게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2050년 탄소 중립되면 40 내지 50%가 이제 전기를 사용하게 됩니다. 작년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에너지를 수입한 금액이 한 1,200억 불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그 반이 그걸 이제 연료와 원료로 이렇게 사용해서 우리가 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사용하고 있는데 그 반이 이제 전기가 된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거냐? 라는 부분이 이제 첫 번째 이야기고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언론에서 이렇게 많이 보셨다시피 최근에 전력 시스템이 상당히 불안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 원인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기상 변화가 과거 우리가 이제 겪었던 상황하고는 전혀 다르다. 우리가 전력 시스템을 통상 미국에서 설계를 할 때 10년에 한 번 이벤트가 이렇게 이제 발생하는 걸 기준으로 우리가 시스템을 설계를 하는데 최근에 뭐 2018년 우리 혹스도 마찬가지고 뭐 어지간하면 100년에 한 번입니다. 그럼 이 100년에 한 번 부분이 닥쳤을 때 기존의 전력 시스템이 잘 운용될 것인가? 그게 이제 실패해 가지고 전 세계에서 테이블에 있는 것처럼 북미, 뭐 EU, 호주, 뭐 어디 가릴 것 없이 대규모 이제 블랙아웃들이 이렇게 이제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최근에 캘리포니아 가뭄 같은 경우에는 1200년 만에 한 번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도전을 받고 있다라는 부분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과거 교과서에 배울 때 HILP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High Impact, Low Probability인데 지금은 이제 High Impact, High Probability 상황이 점점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희 같이 이제 전력에 전공하는 사람들의 고민이 더욱더 많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전력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전체 전기 에너지의 한 20%를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CO2는 한 40%, 37%를 이렇게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CO2 감축에 대한 엄청난 압박을 전력 시스템이 이제 받고 있고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기상이 뭐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면 이게 기존의 시스템 설계 혹은 시스템 돌아가는 부분에 이제 엄청난 영향을 이렇게 미칠 거다. 이는 외부 환경이죠. 그리고 최근에 중국, 인도에서 이렇게 이제 보는 것처럼 기존 화석 연료의 이제 공급망 붕괴 이게 또 상당히 큰 도전입니다. 여전히 우리나라는 석탄과 천연가스 부분이 60% 이상을 이렇게 이제 차지하고 있는 이 상황. 그다음에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도 완전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수요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전기화에 따라 가지고 수요는 계속 정기적 수요는 높아지고 있다. 근데 공급은 재생에너지, 변동성 재생에너지가 이제 늘에 따라 가지고 가능성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데 발전을 할 수가 없다. 그다음에 원전하고 연료전지, 수소를 사용하는 연료전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경직된 자원입니다. 그래서 이게 출력을 전간발이 이제 힘들다. 그래서 수요, 공급, 그다음에 주변 환경 이 모든 게 도전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우리 전력 시스템은 첫 번째 안정적으로 공급이 돼야 된다. 두 번째 경제적으로 보급이 돼야 된다. 세 번째 가능한 우리 기술들이 이렇게 살아 숨 쉴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라는 큰 목적을 달성을 해야 됩니다. 전통적인 역할과 의무를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시스템이 똑똑해져야 되고요. 그다음에 강해야 되고 또 유연해야 되고 상당히 분산화된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 기존의 시스템과 완전히 정반대의 모습으로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 전력 산업에 대해서 간단한 전망을 이렇게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화는 계속될 거다. 계속 전기 수요는
높아질 거다. 그다음에 변동성 재생에너지 비중은 계속 늘어난다. 그리고 경직성 무탄소 전원인 원자력하고 수소 또한 이렇게 늘어날 수 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 화력 설비들이 출력 증감말을 해서 수요와 공급을 맞춰줘야 되는데 그 한계에 도달한다. 그러면 신규 유연성 자원이 필요하다. 양수, ESS, 수요 반응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 근데 이 상태로 계속 가게 되면 즉 공급 분산하고 수요 분산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특정 지역의 재생에너지 발전 제한, 지금 제주도에서 겪고 있는 것처럼 그런 부분이 이제 극심화되고 또 송전선로도 신규 건설이 급격하게 늘어날 거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제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분산 에너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이는 산업부의 분산 에너지 활성화 추진 전략에서 가져왔습니다. 인프라 부분, 그다음에 생산과 소비 부분은 많이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시장 메커니즘 기반으로 분산 에너지 시스템이 구축이 돼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전력시장 제도, 현재 도매 전력시장을 전력거래소가 이렇게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시간 시장하고 보조 서비스 시장을 도입을 해서 유연성 자원들이 실제 도매 전력 시장에 들어올 수 있고 거기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의 진화가 필요하다. 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법적 기반이 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추진주구에 있는 특별법 부분이 이렇게 있어야 법적 기반 하에 분산 에너지의 체계적 진흥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겠습니다. 과거 우리가 이게 2007년부터 2019년 사이에 이게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게 이제 태양광이고요. 이 빨간 막대기가 이제 풍력입니다. 상당히 엄청난 보급을 했습니다. 지난 5년 동안에. 그래서 2016년에 10기가였던 신재생 부분이 지금 20기가 딱 2배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2016년부터 20년 사이에 가져오면 요 그림입니다. 근데 그 중간에 있는 이 막대 그래프가 뭐냐면 9차 전력 수급 계획에서의 신재생 보급 계획이고 이게 탄소 중립에서의 보급 계획입니다. 그리고 요게 녹색 막대 그래프가 최근에 이제 NDC 상향에 따른 신재생 보급입니다. 이게 크게 세 가지 고비를 넘어야 됩니다. 하나는 첫 번째 보급이 돼야 되고요. 두 번째 망이 구축이 돼야 됩니다. 한전이 망을 구축을 해야 되고 세 번째 전력거래소가 이걸 원활하게 운용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유연한 전력 시스템이 필요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이제 숙제를 남기고 있는 거죠. 과연 보급은 가능할 거냐, 전력망은 어떻게 보강할 거냐, 양수는 어떻게 건설할 거냐, ESS는 어떻게 할 거냐, 소요 재원은 얼마냐, 소비자 영향은 얼마냐,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이제 국산 기술을 중심으로 이 시스템을 구축을 할 거냐. 이런 고민은 뭐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 형태로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개통 운용 기술, 그다음에 인센티브 메커니즘, 신규 기술, 그다음에 규제의 효율화, 그다음에 이걸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뭐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 뭐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탄소 중립은 기술 전환입니다. 그래서 에너지 전환이 목적이 아니라 기술 전환이 가면 당연히 그 결과로 에너지 전환이 이렇게 이제 이루어진다. 특히 향후 30년은 엄청난 기술 경쟁이 이렇게 이제 이루어질 겁니다. 이걸 어떻게 각 섹터별로 기술을 확보할 거냐. 그런 관점에서 탄소 중립을 봐야 되고 이거는 계속 업데이트 될 겁니다. 3년, 5년 단위로 기술이 계속 변화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 갈등이 엄청나게 이렇게 이제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 송배전 설비 건설, 그 다음에 동부가 슈퍼그리드, 양수, 뭐 압축 공기 발전, 그 다음에 고준위 폐기물 처리 이런 부분들이 이제 향후 우리가 해결해야 될 숙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뿐만 아니고 그 문제를 포함해서 강건하고 튼튼한 전력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와 같은 중앙 집중형 시스템으로서는 미래 혁신이 이렇게 이제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시장 가격이나 시장 가치 기반의 공급 분산과 수요 분산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야만이 2030년 NDC 상향, 그다음에 2050년 탄소 중립도 달성할 수 있다. 한마디 더 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신재생 에너지 중심의 공급처 계획이 빨리 수요 관리에 대한 혁신적 방안이 우선돼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는 전기 요금에 대한 현실화, 그다음에 시장 가격의 이러한 적정성 이런 부분이 되고요. 이는 앞에서 말씀드렸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 아무튼 가능한 한 빨리 강력한 전력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제도와 갈등 완화 시스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실 에너지 전환이라고 하는 것이 요번에만 있는 건 아니죠. 사실 수백 년 전부터 계속적으로 에너지 전환은 이루어져 왔습니다. 목탄에서 석탄으로, 석탄에서 석유로, 그다음에 전기로, 천연가스로 등등 새로운 에너지가 개발되고 발견되면서 지금까지 계속 에너지 전환이 꾸준히 이루어왔습니다. 근데 과거의 에너지 전환은 새롭게 발견된 에너지나 이런 것이 과거의 에너지보다 사용하기도 편리하고 가격도 싸고, 그래서 우리 인류한테 생산성 향상에 큰 기여를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는 뭐 정부가 끼어서 에너지 전환을 주도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저 그냥 시장에다 놔두면 새로운 에너지가 더 싸고 좋으니 그냥 자연스럽게 보급이 되고 전환이 이루어졌던 것이죠. 그러면서 생산성에 기여해서 경제가 성장이 되고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하는 이런 어떤 선순환이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이번에 우리가 하는 에너지 전환은 사실은 이런 공급에서의 변화가 아니라 수요 측에서 기후 변화라고 하는 걸 막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화석 에너지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제약 조건에 의해서 이 에너지 전환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 하는 이 에너지 전환은 결국 궁극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우리 인류가 현재 가지고 있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은 에너지는 두 가지, 원자력과 재생에너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근데 원자력은 이러저러한 문제로 약간 제한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남는 건 재생에너지밖에 없죠. 근데 불행히도 재생에너지를 주장하시는 분들은 뭐 재생에너지에 대한 장점을 많이 말씀하시는데, 재생에너지는 불행히도 여전히 가장 비싼 에너지원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용하기도 뭐 간헐성이 이런 것 때문에 사용하기도 불편하고요. 그러다 보니 시장에다 가만 놔두면 에너지 전환이 일어나지 않죠. 비싸고 사용하기도 어렵고 하는 이 에너지로 왜 넘어가겠습니까, 시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과거와 달리 정부의 개입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어떤 정책을 만들고 어떤 방향을 제시하느냐에 따라서 그 에너지 전환의 방향이 달라지고 모습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정부는 이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해서 매우 신중하고 현실성 있는 그런 정책을 만들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들하고 좀 공유하고 싶은 제 생각은, 아까 차관님 떠나셨는데 차관님이 말씀하시기로, 또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기를, 이번에 에너지 전환 탄소 중립을 통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고 거기서 일자리를 만들어낸다는 주장들을 많이 하십니다. 저는 이것이 과연 그럴까라고 하는 의문을 사실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제 성장이라고 일자리는 경제 성장을 통해서 만들어지죠. 근데 경제 성장이라는 것은 경제원론 교과서를 보면 1학년 학생, 경제학과 1학년 학생한테 가르친 첫 번째가 뭐냐면, 경제 성장은 장기적으로 생산성 향상에 의해서 된다는 것이, 이것이 만고의 진리입니다. 그렇다면은 이번에 에너지 전환 탄소 중립이 과연 우리 인류한테 이 생산성 향상에 기여를 할 수 있을까라는 데 의문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재생에너지를 통하고 뭐 ESS든 등등의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궁극적으로 마지막 사용 단계에서는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에 사용을 하고 있는 형태가 바뀌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의 생산성이라고 하는 건 전기를 사용했을 때 하는 데서 한 발짝도 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전기를 얻는데 지금까지 어떤 비용보다 훨씬 더 많은 고비용을 우리가 지불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빠지는 거죠. 다시 말해서 고비용을 지불한다는 것은 자원 배분을 이쪽으로 많이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한정된 자원에서 이쪽 전기 생산하는 쪽에 많은 자원을 배분한다는 얘기는 다른 분야에 분배될 자원이 그것만큼 줄어드는 거죠. 즉 투자의 여력이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탄소 중립에 의한 신재생 에너지든 ESS든 등등의 새로운 신산업이 만들어지고 거기서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질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것 못지않게 이 자원의 재분배를 통해서 결국 다른 쪽에서 자원이 배분되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 일자리가 없어지고 그 다음에 고비용 사회로 가기 때문에 결코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될 거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많은 분들은 이것이 무슨 성장에 크게 도움이 되고 뭐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된다는데 아마도 제 생각에는 단기적으로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eventually 그렇게 되는 것은 좀 어렵지 않겠는가가 제가 그냥 경제학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생각하는 의문입니다. 조금 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연구를 더 해서 좀 논리를 좀 정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제 오늘 특별 강연은요, 대체적으로 사실은 정부 정책에 대해서 약간 비판적인 이런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근데 그래서 내가 차관님 앞에서 말씀드리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차관님도 떠나시고 시간도 없어서 대부분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그냥 제가 생각하는 이 질서 있는 탄소 중립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뭐 많습니다. 다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건 어렵다라는 얘기인데요. 이건 사실은 이게 최종 에너지의 노란색 부분과 파란색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파란색 부분이 뭐냐면 지금 현재 전기로 우리가 사용하는 부분이고요. 노란색으로 칠해져 있는 부분이 화석 에너지를 직접 사용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저 화석 에너지를 부분을 다 전기화해야 돼요. 근데 그리고 그 전기를 모두 무탄소 에너지원으로 바꿔야 됩니다. 극단적으로 재생 에너지를 바꿔야 되는데 최종 에너지 전체를 봤을 때 우리나라 최종 에너지에서 재생 에너지가 차지하고 있는 건 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1%를 한 30년 내에 글쎄요, 뭐 극단적으로는 100%, 뭐 중간 단계 어떻게 수소 같은 거 생각한다면 60, 70%를 올려야 된다는데 그것이 과연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기후변화 협약에 대한 전망은 뭐 이것도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결국은 방향에는 전 세계가 동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속도에 대해서는 매우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이번 COP26에서 석탄에 대해서 페이즈 아웃을 갖다 처음에는 의도했는데 결국은 인도의 반대에 의해서 페이즈 다운으로 이렇게 바뀐 것은 방향에는 동의하나 속도에는 좀 이견이 있다는 거죠. 전망을 해보면 결국은 그 전망이 이럴 것 같습니다. 더디고 실망스럽지만 탈탄소 경제로의 지속 전환은 계속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 탄소 중립은 우리나라 같이 제조업 비중이 높고 뭐 제조업에 대한 수출 비중이 높고 그다음에 뭐 에너지 다소비 업종 중심의 산업 구조 등등을 생각하면 우리한테 굉장한 충격이 올 수 있는 이런 사안이니 이것을 현명하게 우리가 대처해야 되는데 그것을 한마디로 질서 있는 에너지 전환을 해야 되겠다는 게 제 주장입니다. 첫 번째 목표 설정입니다.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 그다음 이건 국제 분업상 우리의 제조업 비중이 높은 부분인 거죠. 그다음에 역사적 책임성. 우리가 지금 현재 뭐 7억 톤 배출하고 세계 7위 국가인데요. 역사적인 누적 배출량을 보면 우리나라 영국에 비해서 한 3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전히요. 이런 역사적 책임성, 경제 구조의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전적이면서도 현실적 있는 목표 설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말로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목표 설정 수정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수정하고 우리나라의 외교력을 총동원해서 국제사회를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공급 측면입니다. 재생에너지 확대는 필연적입니다. 재생에너지 확대 없이는 탄소 중립 불가능합니다. 근데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다 보면은 변동성 늘어나고 간헐성 여러 가지 수구의 불안정이 있는데 이 변동성 폭을 좀 줄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또 다른 무탄소 에너지원인 원전을 일부 좀 사용해야 되겠다.
뭐 저는 한 30% 정도 제한하는데요. 뭐 그렇다. 그다음에 가교 에너지, 이 탄소 중립을 가기 위해서 결국은 재생에너지가 늘어나면 이 간헐성에 의해서 이 수급을 안정하기 위해서는 브릿지, 이걸 갖다 해결하는 백업 발전까지 필요한데, 그걸 위해서 LNG 발전을 유지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석탄 발전도 이렇게 빨리 이게 퇴출시키면 안 된다. 우리의 지금 현실을 봤을 때 석탄 발전은 효율성이 높고 친환경 투자가 많이 돼 있는 석탄 발전소는 가능한 오래 쓰고, 그렇지 않은 발전소 순서대로 그냥 너무 빠르지 않게 점진적으로 해나가야 되겠다. 그리고 그 속도는 LNG 발전과 석탄 발전을 유지하는 속도는 결국 아까 말씀드렸던 CCUS라고 하는 기술이 과연 어떻게 앞으로 개발되고 속도 있게 만들어지느냐, 이것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CCUS가 생각보다 빨리 경제성 있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면 화석에너지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저는 궁극적으로 탄소 중립 시대의 전원 믹스는 세 가지 형태가 될 거라고 봅니다. 하나는 원자력, 하나는 재생에너지와 ESS가 결합되어 있는 형태, 또 하나는 화석에너지와 CCUS가 결합되어 있는 이 세 가지 형태로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요 측면입니다. 사실은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가장 잠재력이 높은 것은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겁니다. 즉 아껴 쓰고 절약하고 효과적으로 쓰는 거죠. 그러면 결국 수요 관리입니다. 가장 효과적인 수요 관리는 시장을 통해서 가격 시그널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전력 시장, 소매 시장에서는 가격 시그널이 전혀 작동되지 않는 그런 구조입니다. 아까 박정배 교수님이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캐캐 묵은 20년 정도 묵혀 있는 과제인데요. 이 전력 시장을 자유화하고 개방화해서 시장 기능을 회복해서 우리가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수요 관리를 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 적응 정책인데요. 요거는 좀 마지막으로 좀 쭉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이것이 이 에너지 전환이라고 탄소 중립이라는 강을 갖다 건너려고 합니다. 뭐냐, 태양광과 풍력을 가지고 건너려고 하는데 어디서 괴물이 하나가 나타나죠. 괴물이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못 건널 수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건널 수 없는 이유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slow EV penetration, 전기 자동차 보급 속도 니네가 생각하는 만큼 빨리 안 될 것이다. 그다음에 transmission realities, 송배전망의 어떤 제약 때문에 그렇게 재생에너지 보급이 잘 안 될 것이다. CCS, 글쎄 이 기술도 여전히 앞으로 어떻게 CCUS죠. 그렇게 불투명하다. 그다음에 electrification of industrial energy use, 특히 산업 부분에서의 이 에너지 사용을 전부 전력화한다. 이게 가능할까? 가령 예를 들어 우리 제철 산업에서 수소환원 제철 얘기하는데 그것이 20-30년 만에 가능할까? 이러저러한 이유를 대면서 건너지 못할 것을 이렇게 경고하고 있죠. 이거 실제로 계획과 현실의 괴리입니다. 미국에서 이게 지난 과거에 각종 이산화탄소 감축 계획을 갖다가 했었던 겁니다. 점선이 뭐냐면 계획대로 갔었으면은 미국에서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량이 저렇게 늘어났을 거라는 거예요. 제일 밑에 지렁이처럼 기어가고 있는 거 있죠? 저게 리얼리티입니다. 현실입니다. 맨날 계획은 멋지게 짜는데 현실은 기술이 못 따라오고 여러 가지 경제 여건이 못 따라와서 현실은 밑에서 저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이번에도 뭐 난리치고 하지만 제발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이 되고 기후 변화를 막아야 되겠죠. 이거에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노력은 하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실패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지금 우리 탄소 중립이 2050년이 성공한들 목표가 뭐였죠? 1.5도는 올라간다면요. 우리가 산업혁명 이전 온도보다 1.5도 올라가잖아요. 그건 지표면 1.5도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어댑테이션 능력을 증가시켜야 되겠죠. 이게 적응 정책입니다. 예. 바이든이 말한 빌드 백 베러, 그러니까 기후 변화의 레질런스를 갖춘 인프라 재건에 투자하겠다. 사실 아까 우리 박정배 교수님이 여러 가지 기상 이변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비가 많이 오고 과학자들에 의하면 지금 이렇게 가면 1.5도가 올라도 비가 한 30% 더 온답니다.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각종 인위적인 구축물들, 무슨 교량이라든가 등등 이런 것들이 위험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안전 점검하고 그것에 대해서 보완하는 것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다 이게 적응 정책입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의 정책은 이 탄소 중립에 관련된 정책은 감축 정책에만 지금 시끌시끌할 뿐이지, 아니 감축만, 이 적응 정책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용해요. 사실은 언론도 감축에만 얘기하지 이 적응에 대해서 얘기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좀 덜 갖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감축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갖고 특히 내년부터는 특히 이 감축에 대한 얘기를 좀 더 집중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좀 제안을 드립니다. 요거만 같이 공유하고 그냥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우주에는 뭐 공짜가 없다고 합니다. 이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안전하고 깨끗하면서 지속 가능한 신재생 에너지는 비현실적인 환상이다. 자연으로부터 편익을 얻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위험과 오염을 감수해야 한다. 비현실적인 친환경의 환상 때문에 발생하는 소모적인 사회적 논란은 아무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안전하고 깨끗한 기술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기술을 안전하고 깨끗하게 활용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과 공유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에너지 포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